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사건, 사고들 짚어보겠습니다. 네, 지금 이 사건 오늘은 손수호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앞서 영상에서도 봤는데요. 유튜버 찌양을 협박해서 돈을 뜯은 혐의를 받는 이른바 사이버 레커들이 재판에 넘겨졌다고 하는데 일단 누구가 어떤 혐의로 기소된 건가요? 네, 실제로 실명보다는 성명보다는 활동명이 더 예. 유명하니까요. 예. 그렇게 말씀드리면 구제역 그리고 주작 감별사는 지금 구속된 상태죠. 공갈 등의 혐의로 기소가 됐고요. 그리고 또 카라큘라는 같은 공갈입니다만 정범은 아니고 공갈 방조입니다. 예. 현재 구속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공갈 방조 등으로 기소가 됐고요. 그리고 크로커다일은 역시 공갈 방조입니다만 구속되어 있지 않은 상태, 예. 불구속으로 기소됐습니다. 이렇게 공갈 그리고 공갈 방조 등으로 기소가 이루어졌습니다. 네, 자, 이 수사에 대한 압박이 이제 오자 통화 녹음 파일을 편집하는 그런 행동을 했다고 하는데 이건 증거 인멸에 해당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네. 지금 이 유튜버들 중에 일부는 구속이 됐고 또 일부는 구속되지 않았잖아요. 당시에 구속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증거인멸이라든지 다 여러 가지 요건들을 다 판단을 했는데 그 당시에도 이 통화 녹음에 대한 편집 예. 이런 것들도 가만히 됐습니다. 즉 실제로 방송을 하기 위해서 당연히 편집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예. 하지만 그뿐만이 아니라 그걸 넘어서 혹시라도 증거를 뭔가 조작하기 위한 그런 편집이 아니었느냐 또는 수사에 대응하기 위한 그런 편집이 아니었느냐 방송 대비와 동시에도 성립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이런 부분들 앞으로도 도대체 왜 이런 일을 했는지를 판단을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또 만약에 수사를 방해하는 목적으로 이런 영상 음성 파일 등을 편집했고 이용했다면 예. 양형에도 충분히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예. 이렇게 사이버레커 유튜버 4명은 기소가 됐는데 그 찌양을 협박한 혐의를 받는 변호사는 이번에 빠졌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예. 사실 업계에도 큰 충격을 줬고 만약 언론에 보도된 내용들이 전부 다 사실이라면 대단히 충격적인 일이거든요. 예. 그런데 일단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만 기각이 된 상태고 또한 이번에도 공소제기 대상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예. 그런데 수사기관은 여기에서 수사를 중단하겠다, 혐의가 없다라고 보는 것은 아니고 현재로서는 이제 업무상 비밀 누설 등의 혐의를 추가해서 그동안 수사를 보강했기 때문에 영장을 다시 청구할 것이다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거든요. 구속 여부는 지켜봐야겠습니다만 기소에 대해서는 상당한 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추후 법정 공방으로 번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검찰에 따르면 이 사이버레커로서 기소된 이 유튜버들이 SNS 단체방 등에서 좀 범행 대상을 물색하기도 하고 또 관련 정보를 좀 공유하기도 했다고 그렇게 좀 발표가 있었는데 이런 거는 조직적인 그런 계획 범죄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볼 수 있죠. 예. 다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을 하는 조직 범죄 그리고 또 계획 범죄와 법에서 말하는 그런 조직 여부는 또 약간 다를 수는 있습니다. 예. 우선 여러 사람들이 함께 논의를 하고 또한 누구를 대상으로 어떠한 범죄를 할 것이며 어떤 방법을 취할 것인지를 서로 상의를 하고 서로 용기를 주었다면 이거는 조직적인 범죄다. 그리고 계획적으로 범한 범죄다라고 말을 할 수 있죠. 다만 우리 법에서 이 범죄 단체 조직 또 범죄 조직을 만든 것들을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여기에는 해당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요. 왜냐하면 이 여러 유튜버들이 함께 범죄를 만들어가고 서로 도움을 주었다 하더라도 우리 법이 말하는 범죄 단체라 함은 이게 좀 조직이 잘 짜여 있고 위계 질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드러난 바에 따르면 통솔이라든지 또는 위계 질서가 보이진 않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범죄 단체로 보기는 어려울 거고요. 다만 최근에 우리 검찰과 법원은 범죄 단체까지는 이르지 않더라도 범죄 조직으로 인정해서 강하게 처벌하는 경우들은 많이 있습니다. 네. 뭐 중고차 사기라든지요, 아니면 빌라 사기라든지 빌라 전세 사기 이런 것들의 경우에 범죄 조직이 많이 인정이 되는데 하지만 이렇게 범죄 조직으로 인정을 하려고 하더라도 각자의 역할 분담이 있어야 돼요. 구성원들 각자 역할을 분담해서 또 반복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조직 체계 정도는 갖추고 있어야 되거든요. 하지만 여기에는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들이 함께 범행을 한 것이 추후에 만약 유죄 판결이 나온다면은 양형에는 불리하게 영향을 줄 것이에요. 왜냐하면 죄질이 좋지 않고 예.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줬기 때문인데 하지만 적어도 범죄 단체 또는 범죄 조직으로 법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약간 무리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예, 그리고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검찰은 약탈적 범죄라는 표현을 사용했더라고요.
있더라고요. 이 부분이 법리적으로 봤을 때는 어떤 걸 얘기하는 건가요? 네, 양형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여요. 왜냐하면 이번에 검찰이 밝힌 바에 따르더라도 이 공갈을 범죄 수익 모델로 만들었다. 즉 실무를 하다 보면은 아주 예전부터 이 공갈 범죄는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 이 공갈이라는 게 거짓말한다, 뭐 공갈친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 법에서는 협박을 해가지고 돈을 예. 뜯어내는 거거든요. 그런데 주로 연예인이나 유명한 사람들의 약점을 포착한 다음에 이거를 묻어주는 대가로 돈을 받는 경우들은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안은 이러한 개별적인 공갈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조직적이에요. 예. 네, 그리고 또 체계적이기도 하고 더군다나 유튜브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자주 활용을 하고 또한 최근에는 경우에 따라서는 상당히 유튜브를 신뢰하는 사람들도 많이 늘고 있거든요. 예. 그런 상황에서 이 방송을 활용해서 유튜브를 활용해서 다른 사람들을 협박하고 돈을 뜯어내는 이런 신종 범죄 아니냐라고 검찰이 보는 것으로 이제 생각되고요. 그리고 특히나 더 경계해야 되는 것들이 계속해서 공갈 범행만 했느냐 그건 아닙니다. 또 계속해서 범죄만 했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또 일부 이제 기소됐으니까 일부 피고인의 경우에는 상당히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었어요. 예, 예. 또 그렇게 함에 있어서 좀 정의감 있는 행동들을 하고 또 누군가 사회 고발을 하고 또 악행을 저지른 사람들에 대한 지적과 비판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인기를 모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인기를 모은 다음에 어제 그 주목도를 끈 다음에 예. 누군가에게 이런 것을 돈을 뜯어내는 목적으로 활용을 했다면 사실 어떤 것부터 시작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범죄 목적으로 선행을 해서 이렇게 인기를 모은 것인지 아니면 인기가 많아진 다음에 돈을 벌기 위해서 이것들을 공갈 범죄에 활용한 것인지 선후 관계는 모르겠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굉장히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이 큰 그런 범죄이기 때문에 검찰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 사건 공소 유지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입니다. 예, 뭐 어떤 일을 했었든 이 사안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좀 조직적이고 죄질이 나쁜 범죄이기 때문에 어떤 처벌이 좀 내려질지 좀 지켜봐야겠고요.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는데요. 영상 보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카카오와 관련한 논란이 연이어서 좀 발생을 하고 있는데 금감원이 카카오페이가 개인 신용 정보 4천만 명의 개인 신용 정보를 알리페이로 고객의 동의 없이 넘겼다. 이렇게 지금 밝혔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네, 올해 5월부터 7월 사이에 금감원이 이 카카오페이의 해외 결제 부문에 대한 현장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예. 이러한 검사 결과 이 논란에 이 사건이 확인이 됐다라고 발표했는데요. 개인정보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해외 기업에게 제공했다라는 혐의를 현재 받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런데 기간이 상당히 길어요. 즉 2018년 4월부터 계속해서 제공을 했고 그리고 또 빈도도 대단히 잦습니다. 즉 매일 한 번 이상 했다는 거예요. 게다가 이렇게 카카오 계정 아이디, 휴대전화 번호, 이메일 계정, 그리고 카카오페이 가입 내역, 카카오페이 거래 내역, 거래 내역에 뭐 잔고, 충전, 출금, 결제, 송금 다 포함됩니다. 예. 이런 다양한 항목들을 제공을 했고요. 또 게다가 이걸 다 모아봤더니 무려 530억 건 이상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만약 현행 법령에 위반해서 이러한 큰 규모의 개인정보 부당한 제공을 했다면 그에 따른 법적인 파장 그리고 또 업계에 미치는 영향 또 소비자들의 불신 대단히 커질 수밖에 없는 중대한 사건입니다. 예. 네, 이제 4천만 명 넘는 개인정보라고 하니까 내 정보도 넘어갔겠구나 생각하는 분들 많을 텐데 일단 알리페이가 어떤 업체고 또 개인 신용정보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걸 말하는지 좀 알려주시죠. 네, 카카오페이는 다 아실 거예요. 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거의 모든 사람들이 쓰고 있는 이제 카카오톡도 함께 있는 그런 카카오 그룹의 예.
카카오 그룹의 자회사인데 그런데 이 알리는 중국계 회사의 자회사로 보셔야 됩니다. 이 엔트 그룹이 있는데요. 이 엔트 그룹에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뭐 알리바바라든지 뭐 알리익스프레스 등등의 회사들이 있고 또 이러한 회사들의 전자 결제 관련해서 일을 하는 회사가 바로 알리페이입니다. 예. 그리고 이 알리페이의 자회사가 있는데요. 이 알리페이 싱가포르 홀딩스라는 회사가 있어요. 근데 이 회사가 이 카카오페이의 2대 주주입니다. 심지어 지분을 30% 이상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어떤 업무상 연결 고리가 있는 걸 넘어서 혹시라도 뭔가 이런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이러한 이번 사건에 영향을 준 것이 아니냐. 이 부분도 잘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쟁점이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하나씩 짚어보면 먼저 고객의 동의가 없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카카오페이 측은 불법 제공이 아니다. 이런 입장인데 당국의 판단은 좀 다른 것 같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이 다양하게 있습니다만 먼저 좀 짧게 요약만 하면은 우선 도대체 어떤 정보가 넘어갔느냐. 예. 그리고 또 그러한 정보를 넘긴 것이 과연 동의에 의한 것이냐. 또는 동의가 없었다고 한다면 동의가 없어도 현행법상 가능한 정보들이냐 여부. 그리고 또 만약 불법적으로 넘어갔다 하더라도 이미 다 암호화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것이냐 등등등 다양한 쟁점들이 있습니다만 이걸 살펴보기에 앞서서 먼저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를 한번 좀 짧게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카카오페이가 자발적으로 앞장서서 이 알리페이에다가 정보를 먼저 넘긴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네. 넘기고 뭘 받았느냐 이것도 좀 궁금한데. 그렇습니다. 네. 이러한 정보 이동이 이루어진 이유는 가장 처음에 애플이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이 카카오페이는 결제를 하는 회사잖아요. 그러면 결제가 이루어진다는 얘기는 무언가 대체로 매매가 이루어지고 뭐 구입 결제가 되면은 그 다음에 비용을 지불하게 되는데 예. 그 과정에서 카카오페이가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애플 입장에서는 카카오페이를 신뢰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처음에. 그래서 카카오페이에게 알리페이와 일을 해라. 그래서 알리페이에게 정보를 주면은 우리가 알리페이와 일을 하겠다라는 뭐 거칠게 요약하자면 예. 이런 식의 제안을 하고요. 그래서 카카오페이가 알리페이를 통해서 이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카카오페이 입장에서는 알리페이에게 이러한 정보를 줄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설령 줄 수밖에 없는 그런 거래 구조가 있다 하더라도 그래도 우리 법이 정하고 있는 요건을 갖춰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 금감원의 지적인데요. 그럼 여기서 조금 전에 이제 진행자께서 이야기하신 첫 번째, 과연 이게 동의가 있었느냐 여부. 예. 만약에 동의가 없었다면 일반적으로는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자, 그런데 이 카카오 측에서는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동의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개인정보인 건 맞습니다. 개인정보가 넘어간 건 맞아요. 하지만 모든 경우에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가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니다. 즉, 일을 시킨 것이다라는 거죠. 카카오페이 입장에서는 고객들의 정보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정보를 어떻게 쓸지에 대해서 미리 다 동의를 받았어요. 그래서 카카오페이가 동의받은 한도에서 활용하는 것은 상관이 없는 것이죠. 거칠게 예, 표현하자면. 예. 자, 그런데 알리페이에게 부당하게 준 것이 아니라 알리페이가 카카오페이가 해야 되는 일을 대신 맡아서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제공에 대한 동의가 필요 없다고 지금 카카오페이 측은 주장을 하고 있고요. 반면 금감원은 이거는 업무를 맡긴 것이 아니다. 업무 위탁에 애초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부당한 개인정보 제공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양측의 입장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예. 또 하나의 쟁점 앞서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카카오페이 측에 따르면 제공된 정보는 이제 철저하게 암호화돼 있어서 이걸 부정 결제 여부를 확인하는 용도로만 쓰인다라고 밝혔는데 지금 당국에서는 악용 가능성도 있다고 보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철저하게 암호가 되었느냐 여부에 대해서도 양측의 주장이 갈려요. 우선 카카오페이 측은 암호화가 완벽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현행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금감원은 암호화 방식을 찾아봤더니 이게 미비한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렇게 일반적인 수준의 일반인이 접근할 수 있는 수준의 툴을 쓰더라도 장치를 쓰더라도 이 암호화를 다시 되돌릴 수 있다. 그렇다면 이거는 철저한 암호화, 완벽한 암호화라고 할 수 없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그리고 또 설령 꼼꼼하게 암호화를 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동의가 필요한데 그런 부분들을 진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현행 법령 위반이다.
이렇게 금감원은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예. 다양한 항목에서 양측의 입장이 현재 충돌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 좀 핵심 쟁점이 어떤 부분이 될 거라고 보세요? 네, 우선 위수탁 예, 계약이 인정될 것이냐 네. 여부인데요. 양 회사가 이러한 거래, 이러한 형태의 일을 할 때는 분명히 근거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애초에 애플이 해외 결제 관련해 가지고 신뢰도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 알리페이를 통해라라고 이야기를 했다면 예. 거기에 따라서 카카오페이와 알리페이가 서로 긴밀하게 교섭을 하고 어떠한 업무를 진행했을 텐데 그 당시에 어떻게 일이 진행됐는지를 따져봐야 될 것이고요. 위수탁을 증명할 만한 그렇습니다. 서류가 있느냐 이 부분도 좀 중요하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또 경우에 따라서는 형식적으로는 법망을 피하기 위해서 그런 위수탁 형태를 갖춰 놓고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상상할 수는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계약 서류 등이 존재한다고 해서 무조건 위수탁 관계를 인정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어떤 관계가 있었는지까지도 금감원이 확인을 해봐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또 암호화 관련해서도 사실 일반적인 관점에서는 정말 암호화가 이게 어떻게 됐는지를 전문가가 아니고선 사실 알기 어렵습니다. 예. 그런데 금감원에도 관련 전문가들이 여럿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잘 파헤쳐서 금감원의 주장이 맞는지 아니면 카카오페이의 반박이 수긍할 만한지 여부에 대해서 빨리 좀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은 저희가 준비한 이슈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상부터 보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해당 직원이 제 차량을 운행하고 나서 스톤칩으로 인해 앞유리의 크랙과 조수석 쪽 앞에 휠에 상처가 하나 생겼습니다. 네, 아슬아슬 정말 레이싱 같은 그런 화면 함께 보셨는데 YTN이 단독으로 취재한 사건입니다. 렌터카 업체 직원이 고객의 사고 차량을 운전하면서 이렇게 난폭 운전을 한 거예요. 네네. 차량 관련해서는 직접 수리하는 경우는 거의 없죠. 예. 우리나라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수리업체에 맡기게 됩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수리업체에 직접 가서 차량을 맡기고 온다 하더라도 또 나중에 더 찾아온다 하더라도 그 중간 과정에서 차량을 이동시킬 필요가 있을 수 예. 있어요. 또는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몰래 허락 없이 차량을 이동시켰을 경우에 주행했을 경우에 사실 이 증거를 잡기가 어렵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절도죄와 별개로 이제 자동차는 이제 불법적으로 이용한 경우는 별도로 처벌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예. 불법 영도기사가 없더라도 이런 경우들이 많기 때문인데요. 특히나 이제 굉장히 좀 빠른 속도로 주행을 하면서 다행히도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고 그리고 또 일부 훼손은 발생했는지 여부를 따져봐야겠습니다만 큰 사고가 나진 않았어요. 이 부분은 정말 천만다행입니다만 예. 차주 입장에서는 저 부분을 확인한 후에 정말 믿고 수리를 맡겼는데 이거를 렌터카 업체에서 이런 식으로 주행을 했다는 부분을 보면서 정말 좀 황당함을 넘어서 굉장히 좀 크게 화가 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내가 맡긴 물건을 굉장히 좀 거칠게 다루는 거잖아요. 지금 뭐 빠른 속도라고 이야기하셨지만 시속 190km의 속도로 주행을 했다고 하니까 정말 뭐 200km 육박하는 그런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었는데 물론 말씀하신 대로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차량에 흠집이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좀 배상 문제는 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우선 흠집이 생겼는지 여부를 따져봐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 그 흠집이 언제 어떠한 이유로 생겼는지도 역시 따져봐야 됩니다. 이 주행 때문에 생긴 거냐? 그렇습니다. 예. 물론 그럴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만 네. 이게 과연 증명이 되느냐 여부는 또 별개의 문제가 될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렇게 어떤 증명할 수 있는 큰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저렇게 이용을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다면 저렇게 아주 빠른 속도로 허락도 없이 이제 자신의 어떤 그 이용 목적에 따라서 이용을 했다면 그 부분 당연히 책임이 발생할 것 같은데, 근데 여기에 대해서 그 해당 직원이
급해서 차를 빨리 몰았다고 뭐 해명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과연 그게 얼마나 좀 귀담아 들을 만한 이야기인지 등도 좀 잘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밝혀내야 할 것들이 좀 있는데 지금 해당 업체는 모르는 내용이라는 입장이잖아요. 그렇다면 이 업체의 책임은 아예 없는 건가요? 어떤가요? 사실 이 업체도 뭐 취재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만 업체 입장에서는 일부 억울한 부분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회사의 운영자가 직접 한 것이 아니라 이 직원이 한 것이기 때문에 직원 관리를 제대로 못한 부분에 대한 지적은 또 피할 수 없겠죠. 하지만 직원의 일탈 행동을 다 막을 수는 없는 거 아니냐라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직원이 업무와 관련해서 이러한 불법 행위를 해서 고객 등에게 제3자에게 피해를 입혔다면은 이거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이 회사 또는 회사의 관리자 등의 책임도 인정될 여지가 없지 않거든요. 이런 분들 법적으로도 이런 경우들은 대단히 많기 때문에 앞으로 원만하게 합의가 되지 않고 계속해서 회피한다고 해서 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이제는 여기 영상 자료, 증거까지 있기 때문에 먼저 나서서 좀 전향적인 자세를 보이는 것이 이 사건을 해결하고 또 앞으로 또 계속 이 업을 또 이어나가는 데서 도움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영상만 보더라도 지금 이 주행을 하면서 굉장히 교통법규 위반이 많았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차량의 주인이 이런 부분을 안전신문고에 또 신고했다고 하고 또 손해배상 청구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좀 될 거라고 좀 보십니까? 네, 당시 차량 운전자가 했던 일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행정적으로 다 처리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 그래야 마땅한 것이고 또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고 하는데 사실 우리 법상 손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발생한 손해가 있어야 됩니다. 즉 물질적인 손해도 있고 또한 정신적인 손해도 있습니다만 또 손해는 이러한 불법적인 행동을 하기 전과 불법적인 행동을 한 후의 상태를 비교해서 그 차익을 손해라고 하거든요. 대단히 충격적이고 또한 굉장히 좀 화가 많이 나는 위험천만한 일을 했습니다만 과연 손해가 어느 정도냐 이게 법적으로 따지고 들어간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또 일반적인 인식과는 다른 결론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이슈로 좀 넘어가 볼 텐데요. 음주 상태에서 전동 스쿠터를 본 혐의를 받는 BTS 멤버 슈가 이 사건을 좀 다뤄보겠습니다. 그 슈가의 당시 동선이 담긴 CCTV 영상을 저희 YTN 취재진이 확보를 했는데요. 영상 함께 보면서 좀 얘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난 6일 밤 슈가가 작업실에서 나와서 전동 스쿠터를 타고 인도로 주행하고 있는 장면 지금 보시고 계시고요. 그리고 경찰관들을 지나쳐서 주거지 앞까지 달리는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방금 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주거지 입구로 좌회전하다가 중심을 잃고 넘어졌고 헬멧이 벗겨져 바닥에 떨어졌는데 이를 줍는 장면 그리고 지나쳤던 경찰들이 다가와서 도와주는 장면까지 CCTV 화면에 나와 있습니다. 아마 이 상황에서 이제 경찰들이 슈가 씨로부터 이제 술 냄새가 나는 거를 감지하고 지금 경찰서로 같이 간 것으로 지금 보이는데요. 네, 여러 가지 지금 좀 짚어볼 부분들이 있는데 무엇보다 슈가 측에서 초반에 이제 해명을 할 때 집 앞에서 주차하다가 넘어졌다라고 했는데 지금 보면 인도를 좀 질주하는 모습도 나오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사과문을 발표했죠. 그런데 지금 다시 그 사과문을 어제 보면은 좀 뭔가 실제 사실관계와 부합하지 않는 내용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집 앞에서 넘어졌다는 말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정말 저게 주차하다 넘어진 거냐 여부에 대해서도 약간 의문스럽고요. 그리고 또 큰 문제 없이 주행을 했다가 마지막에 주차할 때 넘어진 것뿐만 아니라 인도를 주행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의도적인지는 몰라도 사과문에 담겨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사과의 진정성이라든지 또는 이 사건을 얼마나 심각하게 인식하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전동 킥보드를 세우는 과정에서 혼자 넘어졌다라고 했는데 물론 그런 주장도 뭐 인정될 수 있겠죠. 다만 저게 과연 세우는 과정이었느냐 아니면 계속해서 주행을 하던 과정에 넘어진 것이냐 등도 따질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즉 최초 사과문 의 내용을 그대로 인정하기에 약간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비록 사과를 했음에도 여전히 이 슈가 씨에 대한 비난 여론이 상당히 강해지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더 그 비난 여론을 강화했던 부분이기도 한데 그러니까 이게 전동 킥보드가 아니라 전동 스쿠터였다. 이게 지금
차이가 있는 거잖아요. 처벌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예. 실제로 도로교통법상 어떻게 분류하는지에 따라서 굉장히 법적으로 다른 결론들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런데 최초 이제 7일에 냈던 입장에 따르면은 전동 킥보드를 이용했다고 명확하게 썼습니다. 예. 그런데 경찰이 곧바로 지적을 했죠. 이건 전동 스쿠터다라고 말을 했고요. 경찰이 이거를 곧바로 지적한 이유가 있습니다. 전동 킥보드와 전동 스쿠터의 법적인 지위가 다르기 때문인데요. 전동 킥보드의 경우에는 비록 술을 마시고 또 술에 취해서 혈중 알코올 농도가 상당히 높은 상태에서 이용했다 하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에요. 예. 예, 과태료만 부과되거든요. 근데 반면 이 전동 스쿠터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자동차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오토바이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치 상태에 따라서 정도에 따라서 음주운전죄로 충분히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뭔가 책임을 좀 줄이기 위해서 또는 책임이 더 적은 것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이러한 용어를 일부러 쓴 것이 아니냐라는 지적이 곧바로 나왔고요. 다만 소속사 측에서는 사안을 축소하려는 의도는 없었다. 저희가 착각을 해서 잘못 용어를 쓴 것이고 혼란을 야기해서 죄송하다라고 곧바로 다시 정정하긴 했습니다. 예. 네, 사건 축소 논란이 또 일었던 게 당시 슈가가 맥주 한 잔을 마시고 잠깐 운전했다 이런 취지로 이제 설명을 했었는데 네. 그 검사 결과, 그러니까 음주 측정 결과 만취 상태로 나타났고요. 조금 전 본 영상에서도 글쎄요 이제 넘어졌다가 일어나는 그 모습이 굉장히 좀 둔해 보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사과문을 쓸 때 꼭 혈중 알코올 농도 측정치를 기재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취했다, 또 어느 정도 술을 마셨다라는 걸 또 굳이 말할 이유도 없습니다. 예. 그런데 당시에 맥주 한 잔을 마셨다고 그리고 또 잠깐 운전했다 이런 취지의 진술을 했다는 건데 물론 본인의 어떤 그 잘못을 좀 감추기 위해서 또는 줄이기 위해서 어떤 책임을 좀 회피하기 위해서 이런 발언을 하는 것 자체를 비난할 수는 없습니다. 예. 모두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예. 거짓말을 했다고 해서 거짓말 죄로 처벌하진 않거든요. 하지만 굉장히 큰 인기를 얻고 있고 또한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보이그룹의 멤버인데 이렇게 금방 지적당하고 금방 들통날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당시에 굉장히 당황을 해서 잘못된 선택을 한 것인지 아니면 누군가의 지시에 따라서 이런 행동을 한 것인지 그건 정확히 모르겠어요.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도움되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비난 여론을 크게 만드는 것 같아서 당시에 이런 표현 선택 그리고 또 진술할 때의 내용 등이 지금은 굉장히 좀 후회스러울 것 같습니다. 예. 자, 경찰이 이제 슈가 씨에 대해서 소환 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이런 소식이 좀 들렸는데 슈가 씨가 또 사회복무요원으로 좀 근무 중이잖아요. 이렇게 될 경우에 뭐 병무청도 이 부분에 좀 개입을 하게 됩니까? 어떻습니까? 사회복무요원은 각자의 그 근무처가 있죠. 예. 그래서 그 기관의 일정도 조율을 해야 되고 또 그 기관의 장에 어떤 영향력도 있을 것입니다. 다만 이 사회복무요원은 출퇴근이 있잖아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설령 뭐 그럴 일은 없겠습니다만 설령 여러 가지 상황이 좋지 않다 하더라도 일과 시간 후에도 조사는 가능해요. 네, 물론 그런 수사기관과의 조율도 필요하겠습니다만 조사를 진행함에 있어서는 뭐 큰 지장은 없을 것이고 또 현재 신분 역시 조사에 미치는 영향은 뭐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번 사건이 이제 회자가 논란이 되면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할 때 근무 이제 태도도 좋지 않았다, 막 이런 얘기도 온라인에서 지금 떠돌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좀 여론이 안 좋은 상황에서 이제 슈가가 어떤 입장을 밝힐지도 관심이거든요. 보통 유명인이 경찰 소환 조사 받을 때 보면 포토라인에 서서 뭐 입장을 밝힐 때도 있고 안 그럴 때도 있던데요. 어떤 원칙이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우선 이 슈가 씨의 어떤 태도라든지 성실성 관련된 얘기들이 나오는데 사실 연예인 이슈가 터지면은 근거 없는 얘기가 나오기도 해요. 예.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뭐 확인되지는 않았다. 다만 앞으로 어떤 얘기가 더 나올지도 모른다. 또 확인을 해봐야 되는 그런 사안으로 보이고요. 예. 이 경찰 조사를 받을 때 대체로 이제 검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제 경찰서 또는 검찰청을 가야 됐죠. 네, 가는데 이제 청사에 들어가서 조사를 받게 됩니다. 근데 과거에는 일종의 그 포토라인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사실 이제 일종의 포토라인이라는 표현도 쓸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경찰청 훈령 중에 경찰 공부 규칙이 있는데 예전에는 포토라인이라는 규정 자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건 관계자에 대한 어떤 소환이라든지 뭐 현장 검증 이런 것들을 할 때 안전 사고를 방지하고 또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언론의 촬영을 위한 정지선, 이게 포토라인이거든요. 규정에 따르면 이거를 설치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 설치할 때는 언론에 미리 알려가지고 원활히 운영되도록 해야 한다라는 규정이 있었고 여기에 따라서 진행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 규정이 삭제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경찰 공보 규칙에 포토라인 규정이 없어요. 예. 포토라인 규정을 없앤 것뿐만 아니라 훨씬 더 엄격하게 규정들을 만들어 놨는데요. 우선 소상권 보호 규정이 새로 들어갔고요. 그리고 또 수사 과정의 촬영 금지 규정도 있습니다. 따라서 뭐 소환, 뭐 조사, 압수수색, 체포, 구속 이런 것들을 할 때 언론에 촬영되거나 녹화, 중계 방송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렇게 알리지 않아도 수사 관련된 일정을 알리지 않아도 언론이 알고 미리 와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예. 네, 그런 저도 이제 관련된 업무를 하다 보면은 깜짝깜짝 놀라는 경우들이 있는데 와서 정말 아주 이른 시간부터 굉장히 많은 취재진들이 있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예. 그런 경우에 그럼 어떻게 하냐? 경찰이 해산할 수는 없잖아요. 예. 그럼 그런 경우에는 안전 조치를 취해라라고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예전에 말했던 그런 포토라인은 아닙니다. 예. 따라서 이제 조사를 받는 피조사사가 꼭 거기에 서서 언론의 질문을 받아야 될 의무는 없습니다. 예. 하지만 간혹 가다가 본인의 억울함을 토로하는 그런 기회로 삼기를 원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몇몇 언론과 미리 얘기를 해가지고 조율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그냥 지나갈 수 있지만 본인의 좀 목적에 의해서 이제 어느 정도 응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하지만 어쨌든 지금 현재의 규정에 따르면은 포토라인 규정 자체는 삭제가 되었고 예. 그리고 경찰이 강제로 어떤 조사를 받는 누군가를 언론 앞에 세울 수도 없고 또 세워서도 안 되는 그런 내용으로 규정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예, 뭐 전에 이제 김호중 씨 같은 경우도 언론에 노출되는 걸 굉장히 좀 꺼려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슈가 씨가 또 어떤 모습으로 소환에 응하게 될지 이 부분도 좀 관심인 대목이고요. 자, 이 사건이 불거진 이후에 뭐 여러 여론이 악화하는 그런 모습도 보이고 있고 특히나 방탄소년단 BTS의 팬들 사이에서도 뭐 슈가 탈퇴해라 이렇게 촉구하는 목소리도 있고 굉장히 좀 감싸주려는 그런 모습도 있는데 좀 이 부분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실 연예인의 어떤 연예 활동이기 때문에 저같이 큰 관심이 없는 사람보다는 굉장히 좀 소비 활동도 많이 하는 열성 팬들이 더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그 팬들 사이에 여론이 갈리고 또한 논쟁이 있는 것도 마땅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인 것 같아요. 다만 한 가지 걱정되는 것은 뭐 현재로서는 뭐 추상적인 걱정입니다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그 트로트 가수의 음주운전 사건도 저희가 여러 차례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비난한 것이 아니라 사실관계만 얘기했음에도 항의 전화와 항의 일메일과 이런 게 엄청 많이 들어옵니다. 예. 지금도 계속 오고 있거든요. 근데 과연 그게 그 해당 연예인에게 도움이 되겠느냐. 오히려 본인이 좋아하고 지지하고 아끼는 연예인에게 해가 되면 해가 될지 득은 안 되는 것 같거든요. 근데 아마도 물론 BTS 관련해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제가 다 아는 것도 아니고 또 어떻게 진행될 것이라고 예상할 수도 없습니다만 정말 좋아하는 연예인이라면은 그 연예인에게 도움이 되는 쪽으로 여론을 또 좀 의견을 제시하고 예. 그런 식으로 진행되도록 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예. 네, 이제 조만간 경찰 소환 조사가 있을 걸로 보이는데 여기에서 슈가가 좀 어떻게 응하는지 어떤 말을 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손수호 변호사와 주요 이슈들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